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단. 그녀는 우크라이나에서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세상에 하나뿐인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남은 핏줄이라곤 할아버지뿐이었기에 그만큼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토록 그리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보이스피싱 불량배들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손녀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속고 말았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눌러주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른 새벽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정태수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손녀딸 정지연을 위한 하루를 시작하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젊은 부부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잡아끕니다. 아들 내외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정태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위에 붙어있는 메모지에는 손녀딸이 써놓은 글씨가 선명해요. 할아버지 몸조리 잘하시고 제가 없어도 밥 꼭 챙겨 드세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28살이 된 손녀딸이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죠. 정지연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정지연은 군인 놀이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보던 전쟁 영화를 함께 보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여자아이가 무슨 군인이냐며 말렸지만 정지연의 의지는 확고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지연이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정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녀딸이 다칠까봐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정지연은 체력 단련을 위해 새벽마다 뛰었고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드디어 정지연이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정태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사관학교를 졸업한 정지연은 707 특수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최정예의 부대인 만큼 훈련도 혹독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 정지연의 모습은 점점 더 씩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딸을 보며 뿌듯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태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을 잃은 후에는 손녀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주변 이웃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동네 노인정에서는 그를 천사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은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쌀을 나눠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런 정태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손녀딸 정지연이었습니다. 일평생 모은 3억 원을 손녀딸의 결혼자금으로 생각하며 아껴뒀어요. 은행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지연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할 때 이 돈이 도움이 되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정지연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며 군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정지연은 707 특수부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체력과 정신력이 뛰어났고 상관들로부터 인정받는 우수한 군인이었어요. 특히 사격술과 격투기에서는 남자 대원들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지연의 목표는 명확했죠. 언젠가는 사단장까지 올라가서 이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의 하루하루는 혹독했지만 보람찼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체력 단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전술훈련까지 정지연은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그런 정지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군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강당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정태수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지연이 부대에 있을 때면 연락이 자주 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어요. 특수부대라는 특성상 훈련이 끝나면 지쳐서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태수는 손녀딸이 없는 동안에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복지관 직원들은 정태수의 따뜻한 마음씨에 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정지연이 휴가를 나와 집에 왔을 때 할아버지와 손녀딸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지연은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아버지께 들려드렸어요. 훈련 중에 다친 적도 있었지만 씩씩하게 이겨낸 이야기, 동료들과 함께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태수는 그런 손녀딸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정지연의 꿈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군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지휘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해외 연합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각종 전문교육 과정도 이수하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죠.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딸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정지연을 보며 걱정이 되었어요. 2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 할아버지로서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손녀딸이 선택한 길이라면 끝까지 지지해주고 싶었죠. 정태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손녀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지연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은행에 모아둔 3억 원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죠. 정지연이 결혼할 때 이 돈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화요일 오후 정태수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지만 혹시 정지연이 다른 번호로 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긴박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처음에는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정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상대방은 정지연이 심각한 사고에 연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정지연이 군 복무 중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군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대로 가면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정태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손녀딸이 그런 일에 연루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죠. 전화를 건 남자는 계속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연을 구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태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녀딸이 감옥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어요.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정태수가 평생 모아둔 돈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금액이었지만 당황한 정태수는 그런 의심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녀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범죄자는 교묘하게 정태수의 심리를 조작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며 재촉했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오히려 정지연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지연에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봤겠지만 상대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강조하니 판단력이 흐려졌죠. 전화를 끊은 후 정태수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고민했습니다. 3억 원은 그에게 있어 평생의 저축이었어요. 손녀딸의 미래를 위해 아껴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손녀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태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70대 중반의 몸으로 걷기에는 거리가 멀었지만 택시비가 아까워서 걸어갔어요.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거액을 인출하려는 정태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태수는 급한 일이라며 서둘러 절차를 밟았습니다. 통장에서 3억 원이 빠져나가는 순간 정태수의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녀딸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지만 정지연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태수는 범죄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죠. 그 순간만큼은 손녀딸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돈을 송금한 후 정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딸을 구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정지연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했을 텐데 그런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태수는 정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드디어 정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태수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죠. 정지연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지연은 부대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도 무사히 마쳤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했어요. 기밀 유출이나 군사 재판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순간 정태수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 원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졌어요. 평생 모은 돈, 손녀딸의 미래를 위해 아껴둔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정태수의 자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속을 수 있었을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녀딸에게 어떤 얼굴로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태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손녀딸을 위해 모아둔 돈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할아버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죠. 이웃들과 마주치는 것도 부끄러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지연이 연락했을 때 정태수는 평범한 척 연기했습니다. 손녀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낀 정지연은 계속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태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자책감과 절망감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정태수는 자신 때문에 정지연의 미래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잃었으니 손녀딸이 언젠가 결혼할 때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며칠 더 지난 후 정태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딸에게 짐이 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정지연의 인생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죠. 더 이상 손녀딸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밤 정태수는 정지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손녀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편지였어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정지연이 앞으로도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적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정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다음 날 아침 정지연은 부대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네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정태수 할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즉시 긴급휴가를 신청하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정지연에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주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는 진단이었지만 정지연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지연은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자신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정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해 평생 모은 3억 원을 모두 잃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심정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지연을 구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부탁과 함께 더 이상 손녀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정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는 편지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정태수의 통장에서 3억 원이 모두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어요. 송금, 내역을 보니 사기 계좌로 추정되는 곳으로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연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죠. 선량한 할아버지를 이용한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구하려다가 당한 사기라는 사실이 정지연을 더욱 괴롭게 했죠. 동네 사람들은 정태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던 착한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슬퍼했어요. 하지만 정지연은 그들의 위로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범인들은 어디선가 멀쩡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할아버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정지연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3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사랑이었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받은 훈련이 정지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을 추적하고 제압하는 방법,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들이 떠올랐어요. 이런 기술들을 왜 배웠는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섰죠. 밤늦게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있던 정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죠. 장례를 마친 후 정지연은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상관에게는 할아버지의 유산 정리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수사 기법과 정보 분석 능력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지연은 할아버지가 송금한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배운 사이버 수사 기법을 활용해 직접 추적에 나섰죠. 수사 과정에서 정지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할아버지의 친척인 장덕수가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장덕수는 평소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며 가족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지연이 군인이라는 것도 할아버지가 3억 원을 모아두었다는 것도 모두 장덕수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조직의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덕수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의 정보도 수집해서 범죄자들에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정지연은 이런 배신에 치가 떨렸죠. 조직 내부에는 이호진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내부 고발자인 척하며 정보를 흘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정지연은 이호진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며칠이 걸렸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지연의 부대 상관 중 한 명인 고위군 관계자가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군 내부 정보를 범죄자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지연 같은 특수부대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있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정지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배신까지 포함된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정지연은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들을 신고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당한 고통만큼 그들도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익힌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죠. 먼저 장덕수부터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기에 분노가
더욱 컸어요. 장덕수가 다른 노인들을 속이는 현장을 포착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호진의 이중 스파이 활동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죠. 부패한 군 관계자에 대한 처리는 더욱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지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든 배신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정지현은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장덕수였어요.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은밀한 잠입 기술을 활용해 장덕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장덕수가 다른 노인을 속이려는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죠. 장덕수는 또 다른 할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손자가 사고를 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지현은 그 순간을 녹음하고 촬영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정지현은 장덕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덕수는 정지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자신의 범죄가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지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장덕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어요. 장덕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지현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장덕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첫 번째 곡수가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표적은 이중 스파이 이호진이었습니다. 정지현은 이호진이 경찰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렸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이호진이 수사진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죠. 정지현은 이호진의 배신 행위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경찰에게 이호진의 정체를 폭로했어요. 이호진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지현이 수집한 증거는 완벽했고 이호진도 결국 체포되었죠. 두 번째 복수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부패한 고위군 관계자였습니다. 군 내부의 문제라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지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의 부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부패한 상관이 범죄 조직과 직접 만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에요. 정지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녹음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장면까지 확실하게 담을 수 있었죠. 증거를 확보한 정지현은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정지현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결국 부패한 상관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법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장덕수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지현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기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덕수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합당한 처벌을 받았죠. 이호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어요. 정지현은 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는 모습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죠. 부패한 고위군 관계자의 재판은 더욱 엄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어요. 정지현은 그 모습을 보며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절대로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정지현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는 여전히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정지현은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보고 드렸죠. 할아버지를 속인 범죄자들이 모두 처벌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응보를 받았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정지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정지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지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지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거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정지현은 할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복수가 아닌 사랑과 정의를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따뜻함과 선함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지연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정지연을 더 강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줄 차례였죠. 정지연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묘소를 떠났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복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손녀의 복수는 단순히 불량배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지킨 할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승리했고 그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저는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눈물이 흘렀다, 감동적이었다 같은 여러분의 감정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